남편이랑 자고 있는 여자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서진이 이 한마디를 꺼냈을 때 나는 잠시 펜을 멈췄다. 수많은 외도 사건을 다뤄왔지만 남편 절친 조합이 주는 파괴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단순한 배신의 기록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또 다른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치킨 한 마리의 배달치가 모텔로 찍힌 순간부터 진실은 거대한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누구도 예상 못한 얼굴과 마주하게 됐다.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날 오후 나는 비 오는 거리를 뚫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처음 보았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녀의 발자국에는 묵직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고 손에 꼭 쥔 검은색 가죽 가방은 오래된 상처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름을 한서진이라고 했다. 38, 중학생 딸 하나를 키우는 주부이자 작은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는 사람.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 잠을 못 자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깨가 잔뜩 웅크려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사라진 채 바짝 말라 있었다. 혹시 불법이 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그렇게 물었다. 이 질문은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만 눈빛이 유난히 간절하면 그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합법 범위인 내에서만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제야 그녀는 숨을 내쉬었고 마치 준비해 온 대사를 꺼내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책임은 결국 본인 몫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서 있는 길은 왜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녀의 첫 마디는 마치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준비하는 피고인의 입술처럼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했다. 꿈속에서 자신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있었고 그 얼굴은 매번 흐릿하게 변했다. 놀란 것은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심지어 팔 근육까지 뻐근했다는 점이었다. 차라리 그 사람 얼굴이라도 정확히 보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왜 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꾹 눌렀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 달 전 늦은 밤이었다. 남편 최도연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히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배달 앱 알림이 떴다. 평소 그는 회사 자료나 계약서를 확인하느라 늦게까지 일을 하는 편이라 서진은 별 의심 없이 화면을 눌렀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 최근 주문 내역 중 하나의 치킨 주소집 주소가 아니라 낯설고 찜찜한 이름, 하모니 호텔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악몽이 시작됐다. 그녀는 꿈에서 마치 자신의 손이 아닌 다른 힘에 조종당하듯 누군가를 계속 공격했고 그 장면마다 호텔 간판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몇 주 전 토요일 저녁 서진은 딸 최서윤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 기온이 뚝 떨어진 날이었고 남편은 퇴근 후 치킨을 시켰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서윤이는 개념은 알지만 응용이 좀 약하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어. 도연은 여느 날처럼 딸과 장난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겉보기엔 그야말로 평범한, 아니 조금은 이상할 정도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 치킨은 오지 않았다. 남편이 배달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난처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아, 내가 착각했네. 학원 쪽으로 시켰어. 오늘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다녀올게. 학원? 서진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가 집을 나서는 뒷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끓이자고 제안했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라면이 끓는 동안 호기심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고 배달앱 주소 설정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기분을 느꼈다. 배달 주소는 회사가 아니었다. 지도 위에 뜬 파란 피는 분명 하모니 호텔 위에 박혀 있었다. 다음 날엔 그 기록이 싹 지워져 있었어요.
그녀는 내 앞에서 손을 떨며 말했다. 당장 물어보고 싶었죠. 그런데 전 그게 더 무서웠어요. 만약 그가 인정하면 우리 가정은 그대로 끝일 테니까. 그녀는 의자를 움켜쥐었다. 억눌린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 그 표정은 나 같은 사람, 즉 누군가의 그림자를 쫓는 일을 하는 사람에겐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따지지 못한 채 의심을 키워왔고 그 사이 악몽은 더 선명해졌다. 꿈속 호텔 간판은 이제 불빛이 번쩍였고 문이 열릴 때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쯤 되면 사람의 신경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나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고 했다. 저 확인하고 싶어요. 제 남편이 정말 그 호텔에 누구랑 있었는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 인생을 걸고라도 알아야겠어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치킨 한 마리로 시작된 의뢰가 내 손에 들어왔다. 그때는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 의심을 넘어 내 기억 속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뒤틀린 결말로 남을 거라는 사실을. 의뢰를 맡은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우리 팀 감시 요원 2명과 함께 최도연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오는 초저녁, 그는 회색 정장을 걸치고 회사 건물을 나섰다.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어깨는 가볍게 들썩였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퇴근하는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경험상 나는 그런 리듬을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불렀다. 그의 발걸음은 곧장 번화가 한쪽 골목으로 향했다. 간판 불빛이 번쩍이는 곳, 그 중에서도 파라고 쓰인 네온사인이 은밀하게 빛나는 가게 앞에서 멈췄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집에서 아내와 마주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낯선 부드러움, 그리고 약간의 허세.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한 여자가 일어섰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코트를 걸친 그녀는 얼핏 보면 여느 평범한 30대 후반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에는 여기서 기다렸다는 확신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고 테이블 위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무전기로 팀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타겟, 여성과 접촉. 촬영 개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바깥의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약 40분 뒤 그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의 손목에는 작은 진주 팔찌가 달랑였고 도연은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리다 웃었다. 그 웃음이 내겐 불쾌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런 웃음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종류였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 골목을 빠져나왔다. 바로 앞 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멈췄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함께 뒷좌석에 올라탔다. 택시가 달려간 방향은 내 머릿속 지도 위에서 분홍색 경고등처럼 깜빡거리는 지역이었다. 불과 15분 후 그 택시는 한 모텔 앞에 멈춰섰다. 간판엔 큼직하게 하모니 호텔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고 빗물에 번진 불빛이 땅 위에 어지럽게 흔들렸다. 나는 순간 서진이 내 사무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주소요. 그게 거기였어요.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주저도 없이 로비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엔 그 전 과정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고서를 정리했다. 도연이 그 여자와 바에서 만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전부 포함된 자료였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서진은 보고서를 받자마자 페이지를 넘겼다. 처음엔 무표정하려 애쓰더니 세 번째 사진에서 손이 굳어졌다. 학부모 같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놀랍도록 차갑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확인한 추가 정보를 전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여자 집이나 이 호텔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은 여기 주거지 앞에서 촬영한 겁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집 앞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서진의 남편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사진을 내려놓더니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사람처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저 여자 제 친구예요.
그 한마디에 내 손끝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외도 사건을 다뤘지만 피해자가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의 표정은 언제나 견디기 힘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요.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자책, 그리고 배신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직업적으로 다음 단계를 떠올렸다. 이제부터 사건은 단순한 외도 의심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증거를 더 정밀하게 쌓아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감정이 폭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서진 씨, 이건 이제 단순히 사실 확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더 확보해 드릴 수 있지만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 속엔 이미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서진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지 이틀 만에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날 나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장소는 오래된 카페, 창밖에는 초겨울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돌돌 말려 가로수 밑에 모였다. 그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자가 바로 박민정이었다. 서진이 말하길 20년 지기이자 결혼식 때 부케를 던져줬던 단짝 친구. 야, 이게 평범한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벌벌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민정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들었다. 상상했던 대로네. 나도 언젠가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라고 할지 오래전부터 준비했거든. 그녀의 태도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마치 한 판게임에서 승리를 예견한 사람처럼 천천히 말끝을 늘리며 서진을 관찰했다. 서진은 두 손을 주먹 쥔 채 테이블 위로 올렸고 그 주먹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들어가면 커피잔이 엎질러질 것 같았다. 언제부터야? 그 질문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민정은 고개를 기울이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말했다. 아마 우리 1년 넘었지? 그 한마디에 서진의 숨이 거칠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며 이 상황이 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외도는 이미 명백했고 이제 남은 건 이 배신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였다. 민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잔을 내려놓았다. 작년에 너랑 나랑 현우랑 서윤이 데리고 제주 갔을 때 기억나? 그때 내 남편 굳이 너 따라간다고 했잖아.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너 때문이었어. 민정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서윤이랑 현우 데리고 아침 일찍 바다 보러 나갔을 때 우리 둘은 아주 뜨거웠거든. 그 순간 공기 자체가 서늘해졌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얼음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민정은 계속해서 서진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넌 항상 날 불쌍하게 봤잖아. 혼자니까 외롭겠지 하고 밥 사주고 여행 가자 하고 그런데 그렇게 불러대면서도 내 남편이랑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자신하더라. 그 자신감이 제일 기분 나빴어.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무력함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정은 그 틈을 파고들어 마지막 칼날을 꺼냈다.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 이혼 안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도연 씨가 100번, 1000번도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너랑 같이 있는 한 나는 계속 나눴어야 하잖아. 그건 못 참아. 그러니까 너 남편 좀 나한테 버려줄래? 서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버리긴 버려야겠다. 근데 내 남편 말고 너를. 민정의 웃음이 순간 굳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진은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경고했다. 다시 만나면 내 아들 현우한테 사진과 영상 전부 보여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한 눈빛이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서진은 곧장 남편을 찾아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도연은 서윤이 모르게 하자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서진은 일단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이혼은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내 질문에 서진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표정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이미 깊이 각인된 상처 위에 새로 덧칠하는 고통에 가까웠다. 첫 결혼도 남편 외도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지만 그 안에 서린 진실은 묵직했다. 그때 그녀의 딸 서윤이는 겨우 10살이었다. 아이가 그 일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의사 말로는 실어증이라고 우울증도 심했고 자기 손목을 긋기도 했죠. 나는 무심코 손가락을 쥐었다.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런 2차 피해를 겪는다. 배우자의 배신이 단순히 결혼 생활만 깨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심리 구조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겨우 회복해서 지금은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지만 또다시 그런 상처를 주면 이번엔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륜 조사에서 가족 보호라는 또 다른 층위를 가진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서진은 남편을 믿어서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포기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헤어졌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 앞에서부터 숨이 가빠 있었고 눈은 피곤해 절어 있었다. 왜 또 왔어?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걱정과 불길함이 뒤섞인 반사적인 반응이었다.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나는 의자를 권하며 물었다. 서진은 손끝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남편이랑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집안 공기는 바싹 마른 나무처럼 조금만 스쳐도 부서질 만큼 팽팽해져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 긴장감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날 서윤이가 무심코 말했다. 엄마, 민정 이모 부동산 투자 성공했다던데 남자친구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과 도연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도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지만 서진의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 후 도연은 오히려 그녀를 탓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서윤이 눈치채게 할 거야? 그 말에 서진은 속으로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나는 늦은 저녁 서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뭐해 또? 그 말은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한 대답이었다. 통화 내용은 길지 않았다. 민정이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다. 1단계는 보냈어. 마음에 드니? 그 1단계란 바로 도연과 자신이 함께 있는 영상을 서진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서진의 눈에 칼날처럼 박혔다. 이걸로도 안 먹히면 2단계로 갈 거야. 서윤이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 줄까? 민정의 목소리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자랑하는 아이 같았다. 서진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내가 현우한테 그 영상을 보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봤어?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의 주고받기가 아니라 곧 폭발할 시한폭탄이었다. 이게 헤어진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녀는 민정이 보낸 영상을 남편 최도연 앞에 내밀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민정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시선, 손끝의 스침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도연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나 몰랐어. 그 여자 일부러 불러서 찍은 거야. 내가 피해자라고. 그 말에 서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피해자? 저 표정이 피해자 표정이야? 영상 속 그의 웃음은 분명 기꺼이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즐기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몇 초의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솔직히 나 지쳤어.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 이혼하자. 그 순간 서진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미 친구를 잃었고 이제 남편마저 손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해야 할 말이긴 하지. 그 말은 마치 마지막 남은 빈격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 대화를 곁에서 듣진 않았지만 서진이 사무실에 와서 재연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숨이 막혔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녀의 말이 그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또 있어? 내가 묻자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제 민정이 집 앞에 와서 소리쳤어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장면을 그녀는 차분하지만 절제된 분노로 묘사했다. 민정은 현관 앞에서 날카롭게 외쳤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걸 보낼 수가 있어? 서진은 순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 아들, 현우? 민정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그 영상, 나랑 도연 씨 그거. 세상에서 그걸 가진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현우 이메일로 갔어. 그럼 누가 보냈겠어? 서진은 결사적으로 부인했다. 나, 아니야. 절대. 그러나 민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변명 필요 없어.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성폭력으로. 넌 이제 끝이야. 여기서 나는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다. 단순한 불륜과 복수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입하는 문제였다. 성인의 사생활 영상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면 2025년 현재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 서진은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담종님, 이 기집애 속셈이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실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단순한 그림자 추적이 아니라 그녀의 결백을 입증하는 싸움이 될 터였다. 그리고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사건이 향할 종착지를 그려보고 있었다. 그곳은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남편의 불륜녀이자 의뢰인의 친구 민정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열쇠는 분명 영상이 어떻게 현우에게 전달됐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우선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눈에 봐도 많이 지쳐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은 깊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있었는데 곧 군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학교는 그만뒀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못 버틸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현우는 확실히 말했다. 그 영상 이모 이메일에서 왔어요. 제목은 없었고 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아플 수는 없어. 그 한 줄은 마치 증거의 못질처럼 서진을 겨눴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민정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게 되는 셈이었죠. 하지만 나는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주소만 맞으면 위조 발신처럼 보이게 조작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좀 더 단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진에게 말했다. 이메일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집에 있는 PC나 태블릿 말입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에서 나는 이미 어떤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 다급하게 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태블릿 고장났어. 그날 아침 소영이 무심코 꺼낸 말이 서진의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다고 했습니다. 서진이 기억을 더듬자 태블릿을 소영이에게 빌려준 시점과 영상 발송 시점이 절묘하게 겹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그 영상 보낸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집안 공기가 너무 무서웠어. 8살 때랑 똑같았어. 그 아이는 8년 전 친부의 외도와 부모의 이혼을 그대로 겪었던 피해자였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절대 그런 거 못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했어. 소영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있었고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엄만 죽어도 못할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나는 사건의 중심이 얼마나 비극적인 굴레 속에 있는지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마침 집에 있었네? 그녀는 노골적으로 소영 앞에서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소영은 의외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나 이미 봤어. 그리고 내가 현우한테 보낸 거야.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어젖히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나가. 민정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고 그 시선에는 처음으로 당황과 패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 서진은 도연과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겉으론 담담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 깊숙이 자리한 불신과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나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지만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과 잃어버린 마음의 온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소영이 언젠가 이 모든 굴레를 벗고 다시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길 바랄 뿐입니다.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